안녕하십니까. 두드림 경영학 제4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기업과 경영, 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영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경영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이 주장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면 그것이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세하고 주주에게 이익금을 배당하고 미래를 위해서 적립금을 쌓아놓는 이러한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기업의 어떤 목적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프리드만이라는 분인데, 프리드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다 보면,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을 하면 자발적으로 비경제적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지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부분이 더 좋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첫 번째 사명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대한 이윤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이다. 첫 번째, 기업의 목적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어떤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능한 최대로 이윤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이다. 그리고 단 연후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경제적인 목적만 취한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비경제적인 목적, 어떤 경제적인 목적, 비경제적인 목적을 모두 같이 실현하는 것이 어떤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비경제적 목적까지도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성을 보면, 기업의 특성은 첫 번째, 말 그대로 이윤의 추구, 가장 1차적인 기업의 목표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그래서 기업은 특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존재 이유로서 이익은 생산성, 수익성, 경제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익이 많다는 것은 생산성이 좋다, 수익성이 좋다, 경제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제적인 특성이라고 하면은 제품이라든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련의 활동은 경제적 개념을 반영한다는 거죠. 물론 그래서 좋은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소주 회사가 신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도수가 낮은 신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제당이라든지,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회사에서 요즘 어떤 1인 가구라든지 핵가족이에서 그 주로 어떤 이용하는 어떤 즉석 식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이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또 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사회적인 특성은 기업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경영 효과를 상승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은 여러 어떤 집단과의 협력, 어떤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영 효과를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특성은 제품이나 판매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며 최근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출현하는 시기에는 기업은 신속하게 이를 활용해서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부분이 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또 개방 시스템의 특성이 있다. 기업은 어떤 기업에 둘러싸인 여러 이해관계자, 정부라든지 고객, 주주, 공급업체, 경쟁업체, 지역사회 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운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특성, 경제적인 특성, 그다음에 사회적 특성, 기술적 특성, 개방 시스템적 특성,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주요 키워드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특성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요 키워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기업은 효율이 좋은 기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은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좋은 거.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주요 키워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율성을 보면 기업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인적 자원이라든지 사람과 어떤 기술을 투입하여 상품을 얻는 어떤 개념인데 이런 부분이 인력물, 자원 사용,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어떤 이를 추구하는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려도 두 사람이 1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과 5명이 1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최소 인원으로 산출물을 최대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efficiency라고 하고 효과성은 effectiveness라고 하는데 영어로 효율성은 다소 낮더라도 효과성이라는 건 효율성은 다소 낮더라도 생산을 5명이 10개밖에 못하는 그렇게 다소 낮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최대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산출물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돼서 어떤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 효과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좀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는 부분이 효과성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효율성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니까 어떤 똑같은 제품을 라면 회사가 라면을 100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10명이서 라면을 100개 만드는 것보다 5명이 어떻게 하면 5명이 100개의 상품을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거죠. 과거 기업들은. 근데 이제 효율성을 너무 추진하다 보면 효과성의 추구가 어렵다는 것을, 효과성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후에 효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 운영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어떠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품을 효율적으로 어떤 그 성과를 내려면 지속적인 운영, 기업이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효율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고 효과적인 경영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해서 자기가 근무하던 때, 자기가 사장이던 시절에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한다는 거지. 기업의 종류, 이러한 것이 이제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키워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 있느냐. 그래서 기업은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자본금에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기업을 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루트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출자자에 따라서 기업을 구분하는 형태가 어떤 또 다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업이라는 거는 개인이 돈을 대서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기업주는 경영상의 모든 이용과 손실을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기업은 개인이 투자를 전부 한 거야. 식당 사장님은 식당의 투자를 모두 혼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 기업이다. 공동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합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개인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기업의 하나인 한명회사라든지 뭐 합자회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떤 책임을 공동으로 지거나 어떤 그 투자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이러한 회사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로 출자자가, 그러니까 돈을 대는 사람이 직접 경영에는 가능하나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출자한 금액만큼만. 그리고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사원의 자본 출자로 이루어지며 각 사원은 출자 자본만큼 지분을 갖게 되며 한명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징을 결합한 형태다. 근데 이제 여기보다는 요즘에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많이 요즘 차지하니까 주식회사는 대다수 기업이 취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서 출자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해서 설립된다. 그러니까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자본을 증권화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출자한 사람이, 주식을 산 사람은 주식 산 만큼만 손해나도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것처럼 출자자의 유한 책임,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돈을 대는 사람을 분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기업과 공동기업, 공사 공동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공익추구와 경영률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변화를 보면, 기업의 변화, 인수합병이다. 인수합병을 Mergers and Acquisition이라고 해서 M&A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M&A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우리 학생들이. M&A라는 것은 인수와 합병을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거. 합병은 A 기업과 B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거.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는 거는 A 기업이 B 기업을 흡수하는 거.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M&A에서 성공한 우리가 실질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차는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룹은 현대 기아차 그룹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차는 현대 기아차가 대부분으로 차를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하고 합병됐어요.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병됐다. 그래서 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은 기업의 가치라든지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활동, 수익구조, 소유구조, 경영진, 기업경의 효율성 등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수합병이라는 용어하고 그러니까 M&A라는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인수합병이라는 건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A라는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한 거다. 그래서 A라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것이 인수다. 그 다음에 합병은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음이라는 회사하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각각 따로따로인데 둘이 합병을 해갖고 하나의 회사로 됐다. 이런 부분이 합병이다. 그래서 인수와 합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고 이제 기업을 분할한다. 우리가 가족도 장성하면 시집장가 아들도 시집장가를 보내서 분할시켜 주잖아요. 분할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처럼 기업도 일정 부분 된다든지 그러면 관리하기가 뭐 하니까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그래서 하나의 기업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을 기업 분할이라고 한다. 기업 분할. 그런데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분할은 주주가 이렇게 B기업, C기업으로 이렇게 분할되는 거예요. 주주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쪽 회사의 주주가 따로 있고 B 회사의 주주가 따로 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주주가 B 기업을 10%를 가지고 있는데 B 기업이 C 기업을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B 기업이 C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부분이 물적 분할이다. 그래서 어떤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한 회사가 A라는 회사하고 B 회사하고 나눠지는 거고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어떤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물적 분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성해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개념이 물적 분할이다. 형제간에 A 형제하고 B 형제하고 어떤 지분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둘로 나눈다. 이런 것이 인적 분할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은 기업 분할을 시행하는 모회사가 분할 신설된 회사의 지배권을 강력하게 가진다. 그래서 이 B 기업이 C 기업을 거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적 분할은 모회사 입장에서 지배구조를 상실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팔고 이를 지배주주들이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사들이면 수익성 높은 사업만 손쉽게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분할된다는 사실만 여기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업 분할이 인적으로 분할되고 있고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있다. 인적 분할이라는 건 주주가 동일한데
A 기업과 B 기업으로 나눠지는 거고,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B 기업이라는 모회사에서 C 기업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물적 분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집단화를 설명해서 기업의 집단화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카르텔이라고 할 수도 있다. 카르텔. 그다음에 트러스트, 콘체른, 이런 세 개의 형태로 기업이 집단을 구성해서 어떤 그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번영한다는 거죠.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이 수평적으로 협정을 맺는 거야. 보통 카르텔을 맺는다고 하는 거는 정유회사들이 석유를 파는 A 정유회사, B 정유회사, C 정유회사가 서로 합쳐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정 경쟁을 회피함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카르텔은. 그래서 보통 판매 가격이라든지 협력 등에 대해서 협정을 맺는 것인데, 구매 카르텔, 생산 카르텔, 판매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법적으로 불법이다. 집단화로 행동한다는 거죠. 또 물건을 살 때 집단으로 사서 싸게 산다든지, 팔 때 집단으로 해서 비싸게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러스트는 강력한 기업 집중한 형태로 기업 합병과도 같다. 기업 합병과도 같은 게 트러스트다.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함으로 기업 합동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합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존 기업이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출범하는 신설 합병과 자본력이 많은 모회사가 다른 것을 흡수하는 흡수합동으로 이게 구분되기도 한다. 그래서 트러스트는 여러 회사를 합병시키는 거죠. 콘첼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으로 결합된 기업 집단.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이러한 부분이 콘첼론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이라든지 판매, 금융면에서 서로 시너지를 갖춰서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지주회사가 어떤 지주회사 삼성전자든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주된 결합 방법이며, 지주회사에 의한 자본 교환, 주식 소유, 인원 파견 등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SK그룹 같으면 SKCNC, 롯데 그러면 롯데지주. 롯데지주 한 회사만 소유하면 롯데그룹 회사의 지배권을 거의 유지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자의 역할, 경영자의 역할은 뭐냐면, 오늘날의 기업은 거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를 띠다 보니까,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잖아요. 회사의 주인과 경영자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와 회사 운영을 하는 경영자, 이게 다르다.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은 대인관계 역할을 한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인관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역할을 한다. 필요한 정보를 기업 내에 다양한 경로로 수집도 하고, 필요하면 이를 구성원들에게 전달도 하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역할을 한다. 끊임없이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한다. A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부에서 근무하라. 이렇게. 그래서 경영자는 대인관계, 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에 분류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은 경영자가 잘하는지, 응?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자는 내가 잘해봤자 주주들을 위한 부분만 어떤 주주만 배불리는 거, 주주만 이익 극대화가 되는 거. 그래서 서로 이해 충돌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대리인 문제다. 근데 이런 대리인 문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서로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지주와 소장로, 그다음에 주주와 CEO가 지금 여기에 대리 문제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대리 문제는 뭐냐면 최고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 줄 수 있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덕적 해이가 이룰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걸 또 못 믿으니까 감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충돌되는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스톡 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면 이익을 많이 준다고 하면 이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남기면 자기도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 경영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도 하면서 자신도 주주이므로 최대한 그 주주의 이익이 되는 회사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옵션 제도를 주어가지고 경영을 잘하면 5년 후에 당신에게 지분을 3% 주겠다. 그러면 3%만큼 경영을 잘하면 3%만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회사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대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스톡옵션이나 등 인센티브로 성과급을 주던가, 그다음에 전문 경영자가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문 경영자와 주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적인 문제, 대행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배운 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거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특성도 있다. 사회적인 특성이 있다. 기업은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때 경영효과가 상승되니까, 그리고 기업은 기술적인 특성이 있다. 기술이 있어야 기업이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형 시스템이다. 기업은. 그리고 기업은 키워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예전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때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었는데 차츰 효과성을 계속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효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출자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다. 출자자의 분류 방법은 개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전체를 돈을 사업에 출자해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대다수 기업이 취하고 있는 요즘의 최신 트렌드로서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1인 이상은 출자자를 받아가지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주식회사의 특징은 자본의 증권화, 그리고 주식으로 어떤 자본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나도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본의 증권화, 그 다음에 출자자의 유한 책임제도, 주식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서로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을 인수합병과 분할이 있는데,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거.
합병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톡이 합병한 사례. 이러한 부분이 합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집단화는 카르텔, 트러스트, 콘첼로이라는 게 있는데 카스텔은 요즘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 법으로 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어떤 재벌그룹이라고 하는 삼성그룹, 롯데그룹과 하는 그런 부분은 콘첼로의 형태다. 자본으로 결합된 기업 집단화의 형태로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생산이나 판매, 금융 측면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의 역할은 대인관계 역할, 정보 역할,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서는 대리인, 전문 경영자와 주주라는 소유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사람을 못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급을 마련한다든지 전문 경영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자신도 주주이므로 최대한 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이러한 부분이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